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고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서울이 4도까지 내려가는 이번 10월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수준의 공세를 예고하고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TF와 고발사주 TF를 연이어 출범하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내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경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장직 사임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 등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20명으로 9일째 2,000명 아래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 두기가 2주간 시행됩니다.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 하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조치를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던 60대 환자가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혀 숨졌습니다.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달 말 중의원 선거 출마를 앞둔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직접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후 들면서 좀 풀리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때이른 10월 한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네. 시민들은 겨울 옷차림이었고요. 핫팩까지 생긴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작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얼음이 관측됐다고 그러고 한라산엔 저 보세요. 단풍에 저 상고대까지 폈잖아요. 그러네요. 대관령과 철원, 강원 지방에서도 첫 얼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먼저 10월 한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영하 4도까지 떨어진 제주도 한라산에 밤새 서린 서리가 나뭇가지 등에 얼어붙어 눈꽃의 일종인 상고대가 올해 처음 핀 겁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찾아오며 때이른 가을 한파를 알렸습니다. 최북단 강원도 철원은 겨울이 됐습니다. 논밭의 물은 얼어버렸고 수확을 앞둔 배추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식재한 나무들인데 이게 동해에 걸리지 않을까.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은 저마다 겨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릎까지 덮는 패딩 점퍼에 두 손엔 핫팩까지 챙겼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냥 밖에 나와도 추워가지고 핫팩 챙기고 안에 옷 3겹 입었어요. 오늘 처음 꺼내 입었어요. 처음 꺼내 입었어요. 이거랑 뭐 안에 조끼라든지. 설악산은 영하 9.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은 그동안 한반도에 머물던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찬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번 주 중반에 2차 한파가 다시 찾아온 뒤로 주 후반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펼쳐진 올해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각 상임위에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죠. 월요일인 내일과 수요일 두 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직접 국감에 출석합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내일 국감이 펼쳐질 경기도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길정 기자. 네, 경기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내일 경기도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네, 이곳 경기도청은 휴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청사 곳곳에 환하게 불이 켜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 행안위, 수요일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수준의 공세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경기 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에 긴급 투입하고 경기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행안위에서 요구한 76건, 정무위에서 요구한 56건, 국토위에서 요구한 82건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 국감을 피해간다고 이 자료가 햇빛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전 SNS에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수모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공식 일정 없이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오늘 대장동 TF하고 고발사주 TF를 출범시켰죠? 네, 민주당은 오늘 대장동 TF를 출범시키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 받은 인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모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뒤이어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출범식도 열렸는데요.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도 국감과 같은 시간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열리는데 민주당이 고발 사주 등 윤 전 총장의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성남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자,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가 새 가시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오선을 한 주 의원은 보수 진영 내 대표 인사로 윤 후보가 영입에 각별히 공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법조계의 선배셨고 잘 따랐습니다. 제가 좀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지도 좀 됐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 나오면서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입니다. 윤 후보와 경합 끝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에 성공한 홍준표 후보는 대선 경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최 원장님이 오신 것이 이 경선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어떤 직을 맡을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시고 또. 홍 후보 측은 민주당 이낙연 캠프의 고재평 대전 선대위원장도 탈당 후 홍 후보 캠프로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후보는 인사 영입을 통한 줄 세우기 캠프 확장은 구태 정치라며 윤 후보와 홍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놓고 연일 설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부실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러자 윤 후보는 이재명 패밀리의 배임 행위가 상습적이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먼저 조창 기자 보도를 보고요. 내일 있을 미리 보는 이재명 국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원을 부실 대출해줬는데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 전 총장이 수사를 고의로 피했다면 그건 직무유기 중범죄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비리의 출발점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당시 검사가 윤석열,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관계는 중수부 때부터 같이 근무를 했고 특검에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로 형제와 같은 사이 일심동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했다며 코미디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 임원들 14명이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윤 후보는 지난 2015년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과 구 백현저 수지 의혹에도 이 후보 측근이 등장한다며 이재명 패밀리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며 항소는 당연하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해서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내일 국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이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행안위원들과 만나 이재명 국감에 대비한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한 발언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 후보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인데요. 최전방 공격수로는 앞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성남시의회에도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의원은 원래 행안위 소속이 아닌가 보죠? 네, 원래 정무위였다가 이번에 행안위로 맞춤형으로 옮겨서 배치한 겁니다. 네. 박수영 의원이 했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그러면 저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로 이제 배치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김문수, 남경필 경기지사 아래에서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후보와 여러 차례 부딪힌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를 잘 아는 맞춤형 공격수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 쪽 준비 상황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좀 상황 좀 볼게요. 국민의힘 이 창에 맞서 아무래도 이제 방패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기회에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깨끗이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 송 대표 발언도 이제 오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입니다. 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핵심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결탁이고 자신은 그들과 싸워서 일부라도 공익 환수를 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죠. 자신의 언변과 사이다 직진 본능을 발휘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의 내일 국감 준비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경기도 국감은 매년 또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이재명 후보와 야당은 거친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에는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 이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경기지사로 첫 국감을 받은 2018년에는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신체 부위에 점 논란도 나오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사 되자 말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지난해에는 이른바 국민의 짐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도 한번 직접 보시죠.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기지사를 넘어 여당 대선 후보인 만큼 내일은 이전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이 상황 보니까 뭐 절대 야당 앞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 자 그리고 이 요즘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해진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 측에 이재명 국감 팁을 하나 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내일 국감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 의혹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일부는 공익 무료 변론이었고 대납 의혹이 나오는 일부는 이 후보 본인이 냈지만 사생활이라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원 후보는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면 같은 논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해서 대답도 안 하고 피해 나갈 수 있으면 일단 MB부터 즉각 그날로 출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학원 일타 강사 같은 브리핑을 하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을 놓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영입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최재형 전 원장 영입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이순삼 씨가 최 전 원장 부인인 이소연 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을 입수했는데 경북 영천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들 부인인지는 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요. 예, 보시면 왼쪽이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고 검은 옷. 네, 오른쪽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입니다. 갈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논란에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비해 이순삼 씨의 활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 오전 몇 시부터 하는 거죠? 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을 불러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세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태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내일 새벽 대장동 의혹 4인방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합니다. 이 남 변호사의 귀국으로 대장동 의혹 퍼즐이 맞춰질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황무성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갑자기 그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황무성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2015년 3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015년 7월까지 사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안에서 좀 느끼셨어요? 아, 예. 실세니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로? 아니 실세라는 게 뭐 힘이 있는 거지. 앞서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 전에도 사업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황 전 사장에게 개발 초기 사업 추진 내용과 사임 과정, 유 전 본부장의 역할과 행적 등을 면밀하게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8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차명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광교의 오피스텔의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대장동 수사, 지금부터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자 부실 수사다, 혼선을 빚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이제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좀 맞이할 것 같아요. 미국에 가 있던 그 남욱 변호사가 내일 새벽 귀국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내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편을 예약한 것으로 이 사전에 미리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LA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엔 귀국 비행기에 탑승 중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평양 건너서 인천공항을 향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공항에서 포착된 남 변호사는 백팩과 스포츠백 2개를 들고 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차림이었는데요. 검찰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본인 의도와 상관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소명을 해야 하진 않겠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어때요? 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까? 네, 코로나 시국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일단 남 변호사는 미국 출국 과정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검찰 조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PCR 검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긴급 검사의 경우에는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곧바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질 때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돌연 이렇게 귀국을 결심한 이유 뭔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거듭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가 검찰의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여러 가지 의혹이 쌓여가자 직접 해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6년 전 자신이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변호를 맡았던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돌아와서 검찰의 소상히 밝히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일 새벽 5시 인천에 도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겠네요, 입국장에서. 네, 그래서 내일 새벽 저희 취재진도 공항에 나가 이 남 변호사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네. 이 입국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네, 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문흥식 전 구속부상자 회장도 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때 문 회장은 방호복으로 얼굴과 온몸을 감싸고 있어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내일 귀국하더라도 저런 장면으로 입국을 하면 기자들하고 마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는데 남욱 변호사 귀국이 왜 검찰 수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지금 검찰 수사가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 영장도 기각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700억 약정설, 50억 클럽설 이런 의혹들은 무성한데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남 변호사가 2009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경우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저 남욱 변호사 귀국으로 뭔가 수사 전환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남욱 변호사 자신도 이 1,000억대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할까요? 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처럼 검찰 수사에 일단은 협조적인 태도일 것이란 이 관측이 많은데요.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인물들이 최근 서로에게 법적인 책임을 떠넘기며 각자 도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남욱 변호사 본인도 살 길을 찾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특히 1,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천화 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관련 누구인지를 두고 관련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남 변호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일 이재명 지사 국감에서도 이 그분에 대한 질의가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 키맨 4명 4인방의 신병이 이제 확보가 다 된 건데 앞으로 검찰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까요? 네,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판에 넘기려면 남은 이틀 동안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하면 곧바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정영학 등 이 대장동 팀 4인방의 대질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20일이라 봐야 뭐 사흘 뒤입니다. 수요일 날이고. 자, 그리고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갈지가 수요일 날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유동규 공소장에는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네, 엊그제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이 시장실과 비서실은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의혹들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일단 배임죄로 기소가 되면 이어서 당시 사업 결재권자였던 이 지사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장 내일부터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검찰은 이 지사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직접 어떻게 답변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전국의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캠핑 많이 가시는데요. 주변 점검 꼭 하셔야겠습니다. 충남 태안 오토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려 애를 씁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IC 인근에서 화물차가 잇따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선행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했고요. 나중에 뒤에 1톤 화물이 승용을 또 추돌해가지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고요. 해경 헬기가 구조한 선원을 끌어올리고 바위섬에선 해경대원들이 실종된 선원을 수색합니다. 어제 충남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전복되고 부선이 자초해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실종된 승선원은 이틀째 찾지 못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예선이 전복되고 부선이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이 현재까지 실종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50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오토 캠핑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10대인 두 아들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라고 하죠. 기계에 아주 강력한 자성이 있어서 촬영 전에 시계와 귀걸이처럼 작은 금속 물체는 모두 벗어두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이 MRI 작동 순간에 날아온 1m짜리 금속 산소통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밤 8시 반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두통을 호소하던 60대 환자가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찍으려고 장치 안으로 들어간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MRI 장치가 작동되자 환자 옆에 있던 1m 높이의 금속 산소통이 기기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는 가슴과 머리를 부딪혔고 기기에 끼어 결국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기기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를 작동시키자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무릎에 자력이 발생하면서 산소통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속 가슴이나 얼굴 쪽에 압박이 있어가지고. MRI실에 CCTV가 없어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의료진을 상대로 산소통이 왜 거기 있었는지,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사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 속에는 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동료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인천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입니다. A 경사는 유서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대목에선 상사와 동료에 대한 깊은 원망도 드러냈습니다. 사건 자료도 정리를 해가지고 팀원들한테 전달해서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자기가 책임이 좀 많이 무겁다. 유가족은 A 경사가 심한 스트레스로
지난 봄보다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숨진 A 경사가 평소 성격이 적극적이고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부당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 출국길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이 학교폭력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언급을 드리려 했는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매 옆에 있던 어머니 김경희 씨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소속팀 구단장이 직접 자매를 마중 나오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어머니 김경희 씨와 함께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그리스행 출국 수속을 밟은 자매는 몰려든 취재진을 뚫고 황급히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줄기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영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자 김경희 씨가 다그쳤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국내 배구에서 퇴출당하고 국제배구연맹의 힘을 빌려 그리스행을 택한 자매는 끝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취재진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실 확인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저희들한테 누가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이재영과 이다영은 터키를 경유해 오늘 낮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도착했습니다. 자매의 기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드디어 쌍둥이가 온다며 흥분했던 구단은 단장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학폭은 물론 이다영의 결혼과 가정폭력 등 숱한 논란만 남기고 낯선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쌍둥이 자매. 둘은 곧바로 팀 적응 훈련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2,000명 아래에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해 전환을 앞두고 거리 두기 마지막 조정안이 시행이 2주간 됩니다.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최대 8명이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길, 앞으로 2주에 달렸다고 봐야죠. 유호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지난 6일 시장 종사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인근에서 확진자 54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420명으로 9일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간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4단계에서도 스포츠 경기 직관이 가능해지며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밤 10시로 제한된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자체적으로 늘리려 하자 복지부 장관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대본의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일부터 16,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12세부터 15세의 접종 예약도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주말 밤에 젊은 세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학가 풍경은 노마스크에 거리 두기는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말이죠. 노마스크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노입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포구의 홍대거리.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도로에서 거리 두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술에 취한 외국인들은 마스크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에도 마스크가 없다며 비웃는가 하면
되려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마스크 쓰고 말해요. 최근 홍대 일대에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노마스크 음주가 이어지자 경찰이 기동대와 형사강력팀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많은 인파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무질서하는 얘기가 좀 빈번하게 있었는데요. 그 외국인 그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최근 홍대의 한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 수도권 감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요즘 주말마다 등산객이 늘고 있대요. 뭐 지금 등산철이죠. 이제 단풍철도 다가오고. 그렇죠. 그런데 등산로 입구마다요. 불법 주차가 빽빽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같은 거 다 있을 텐데 저기. 어떤 분들은요. 그 CCTV가 볼 수 없는 코너에 숨어서 주차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갖고 CCTV 안 보이는 데다 불법 주차하는 데군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등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등산 후에 친구들하고 또 막걸리 한 잔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말씀인즉슨 차는 놓고 등산을 다니자 이 뜻이죠. 그래야죠. 예. 네, 강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인왕산.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입구 옆으로 자동차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죠, 참. 도로 주변에 이렇게 돼 있는 건 항상 있었으니까. 주말만 되면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지만 이 도로는 주차가 허가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하고 입구에서 멀어 이곳에 주차한 건데 온라인은 여러 불법 주차 위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글에 올라온 장소를 찾아가 보니 실제로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이 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 도로입니다. CCTV가 있는 각도에서 오면 주차된 차량들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코너에 숨어있는 차량들이 여러 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차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변 초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빈자리가 없고 지금은 만차예요. 평소에 그렇게 차 혹시 많이 와요? 네, 여기는 바로 만차예요, 날씨 좋으면. 시민들은 주변 산책로를 따라 불법 주차를 합니다. 주차금지 현수막과 원통형 구조물까지 설치했지만 무용지물. 주차된 차를 세보니 무려 30대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대라 그러는데 초등학교 주변에도 될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겨우 찾아가지고 여기 찾았거든요. 딱히 합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과태료를 2배 정도 높인다든가 대중교통도 이제 주말에 한해서 증회를 한다는 이런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처에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있다면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등산로 주변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차는 집에 두고 산을 찾는 달라진 등산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신사 참배나 공물 복납에 거리를 뒀는데 달라진 거죠. 결국 아베와 스가 전 총리 등 지난 정권을 계승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정리 제사 첫날. 재단 앞에 올려진 공물에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 강요 시절 기시다 총리는 신사 참배나 공물 복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겁니다. 같은 날 전임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퇴임 후 처음으로 신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배를 마친 스가는 전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직을 떠난 뒤 제사 때마다 참배를 강행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지난 14일 일찌감치 야스쿠니에 다녀갔습니다. 아베는 SNS에 신사 내부로 걸어가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참배하고 영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밝히는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일본 전 현직 총리들이 야스쿠니 행보를 이어가는 건 지지 기반인 자민당의 보수 우익층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스가 아베 두 전직 총리는 31일 중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마다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